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당신은 이제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 운동할 때면은 기분 좋은 상쾌함이 느껴지고 홀홀 종종 황홀한 쾌감을 맛본다. 그러다 당신은 덜컥 걱정이 된다.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했던 말이다. 네가 운동에 중독될까 봐 걱정이야? 운동에? 당신은 당황해 묻는다. 농담이 분명하지만 어쩐지 그녀는 진지해 보인다. 약과 알코올에는 중독성이 있다. 그렇다면 운동은? 만약에 운동에 중독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운동에 중독이 될 수 있냐고 물으면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러너스 하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약물의 도취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약물 중독과 운동에 몰두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론자들은 의심의 끝을 놓지 않는다. 어떤 중독을 다른 중독으로 대체하는 거 아닌가? 조삼모사와 비슷한 것 같아.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볼까 한다. 약물은 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뇌의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뇌를 손상시킨다. 그러나 운동은 뇌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데에서 나아가서 뇌를 생성하기까지 한다. 운동은 중독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뇌를 치유해서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동은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다. 은유하자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갱생시키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세계적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독을 위한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의 13번째 단계인 셈이다. 운동 중독은 과연 존재할까? 몽트랑블랑에서 하프 철인 3종 경기를 마친 뒤에 며칠 동안 나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토록 힘든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자신을 믿자. 인생의 모든 일이 수월해졌다. 직장에서는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고 가정에서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대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쉬웠다. 인생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거라면 항울제는 왜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철인 3종 경기를 끝낸 기념으로 나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먼 곳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다. 강도가 높은 운동 루틴을 엄격하게 유지하던 내게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다. 무엇보다도 코치가 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는 내게 철인 3종 훈련을 할 때 1월의 첫 한 주 동안은 아무런 운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 새해를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호기롭게 체육관으로 향할 때 나는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드라마만 주구장창 봐야 했다. 몇 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 뒤의 제대로 된 휴식이었지만은 편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불안에 휩쓸리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나중에는 기진맥진해버렸다. 결국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3장 마지막에 있는 변형 걷기 일을 했다. 규칙 위반이었지만 말이다. 내 코치에게 이러지 말기를. 철인 3종 경기 훈련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 내내 운동을 쉬는 일이었다. 그만큼 휴식하는 동안에 느낀 운동을 향한 강렬한 갈증은 무척 버거웠다. 나는 운동에 중독되었던 것일까?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전체 인구의 3% 미만이다. 운동선수로 표현을 받고도 그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가장 집요한 운동 강인 크로스핏 선수들 중에도 운동 중독자는 5%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가 운동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은 사실 0%에 가까웠다. 게다가 중독의 4가지 증상, 일명 사시 중에서 내가 해당된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운동을 갈망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운동 충동을 충분히 억누를 수 있었기에 강박적으로 행동하진 않았다. 또한 코치가 제시한 훈련 프로그램을 철저히 따랐고 운동의 양이나 빈도에 대해서 통제력도 유지했다. 훈련이 그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유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즉 내가 운동에 중독될 가능성은 자체가 낮았고 중독이 아님을 입증하기도 무척 쉬웠다. 중독으로 인한 충동은 계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나는 운동이 업이 아니었기에 운동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천할 환경 자체가 부재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운동 계획을 신경 써서 세우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운동을 자꾸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과도한 운동이 정말 문제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해악을 끼쳤을 테지만 운동의 악영향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이 단지 운동을 자주 하고 싶다고 해서 중독이 아닌 이유다. 모든 운동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 혼자 등산하기, 친구들과 자전거 타기, 시원한 수영장에서 잠수하기,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기 등 운동을 할 때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운동은 도파민을 기준치의 130%로 증가시킨다. 이는 섹스의 도파민 증가치 160%보다는 낮지만 만족스러운 식사가 주는 도파민 증가치와는 같다. 흔히 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알코올, 니코틴, 코카인 등의 도파민 생성 수치를 보면 운동에 중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운동으로 생성되는 도파민은 다음 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알코올 200%, 니코틴 225%, 코카인 350%, 암페타민 1100% 증가. 도파민 기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애석에도 그렇지 않다. 과도하게 많은 도파민은 뇌를 망가뜨리고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킨다. 내가 약물에 의존할 때 1980년대에 유행했던 광고를 기억하는가? 이것은 당신의 뇌입니다. 이건 약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물에 의존하는 당신의 뇌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영상에서 뇌를 상징하는 계란은 약을 상징하는 뜨거운 팬 위에서 순식간에 계란 프라이로 변한다. 과학적인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광고는 아니지만 약물의 뇌의 보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잘 포착했기에 인상이 깊었다. 실제로 약물을 사용하는 보상 시스템 온도는 극도로 높아진다. 도파민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뇌의 보상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익어버리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뇌는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는데 도파민 수용체에 특히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 조치는 뇌의 부담을 줄이지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수반한다. 쾌락이 끝난 직후에는 소량의 도파민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한 도파민은 아무런 즐거움을 유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백수다. 몸속의 백수 도파민이 늘어나면 음식 섭취나 섹스 같은 보편적인 보상 행동이 점점 지루해진다. 더 큰 자극을 찾아서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고 결국 약물의 내성이 생긴다. 종종 타당해 보이는 의학적인 조치가 환자를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도 바로 내성 때문이다. 미식축구 선수 브렛 파브도 같은 경험을 했다. 그는 어깨에 통증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약성 진통제인 비코딘에 중독되었다. 의사는 하루에 하나를 처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알로는 통증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약을 먹었다. 2알, 3알, 4알 조금씩 늘어난 복용량은 15살 알까지 증가해서 하루에 보름치 약을 먹어야 겨우 기분이 나아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물 남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도파민 수용체가 제거되고 보편적인 보상 행동으로는 전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 중독의 증상인 사시 중에서 갈망, 강박, 통제력 상실이라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약물 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잃어버린 뇌는 재앙 같은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약물을 더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이로써 중독의 마지막 조건이 충족이 된다. 부정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음에도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파민의 굶주린 뇌가 즉각적인 만족감을 갈망하는 탓에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진다. 동시에 뇌는 즉각적인 쾌락의 효과가 약물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폐해보다 훨씬 크다고 설득한다. 진실과는 다르게 말이다. 결국 중독의 덫을 걸린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개의치 않고 약물에 다시 손을 대한다. 그리고 건강, 인간관계, 돈, 자유, 심지어 삶 그 자체마저도 잃는다.
파브는 진통제 중독 상태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이미 진통제를 남용하고 있었다. 3회 연속 NFL 정규 시즌 MVP로 선발되었던 시절의 도취감을 맛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도파민이 결핍된 상태에서 그 정도의 도취감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럴수록 그는 쾌락을 얻는 일에 끊임없이 집착했고 약물 외의 모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사라졌다. 심지어 풋볼에 대한 애정까지도 식었다. 당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약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뿐이었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시절을 겪은 파브도 주변의 도움을 받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가능하다. 운동의 힘을 믿는다면 말이다. 운동으로 이렇게 정신과 의사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운동으로 중독된 뇌는 어떻게 회복될까? 뇌 보상 시스템이 심하게 훼손되었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 없다. 당신의 할 일은 그저 약물을 사용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야만 삶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말은 쉽죠. 마이크가 대답했다. 메타암페타민 중독자였던 마이크는 약물의 무서움을 그 누구도 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중독 치료를 즉각 행동해야 하지만 결과는 한참 후에 나오는 잔인한 게임 이라고 표현했다. 마이크의 표현처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나마 남아있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보상 시스템이 재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독된 뇌는 참을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상 시스템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동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보상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파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메타암페타민을 단 한 번 복용한 실험용 쥐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이 걸렸고 2에서 4주간 메타암페타민을 매일 복용한 실험용 원숭이는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4년 이상이 걸렸다. 인간은 사람에 따라서 회복시간이 크게 달라졌다. 메타암페타민을 남용한 16명의 중독자들을 1년 동안 추적 연구에서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 중에서 한 명인 마이크는 재활시설에서 2주 동안 해독치료를 받은 후에 연구에 참여했다. 마이크를 비롯한 9명의 중독자들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6명은 다시 약물에 손을 대었다. 약 40%가 실패하다니 비율이 높아 보이지 않는가? 이 정도는 전형적인 비율이다.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 놀랍게도 그들의 성장 배경이나 약물 남용 전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 교육 정도, 약물 남용 기간 등 많은 점들이 비슷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마이크를 포함해서 중독 치료에 성공한 10명의 중독자들은 중독 치료에 실패한 이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도파민 수용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이 보인다. 재활적인 중독자들의 뇌의 수용체를 늘릴 방법을 찾으면 된다. 감사하게도 그런 방법이 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러너스 하이라는 무기. 운동은 도파민 수치를 높이고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늘려서 뇌의 치유 속도를 높인다. 모든 종류의 운동이 그러한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 달리기다. 달리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그 말의 뜻을 알 것이다. 달릴 때 발생하는 일종의 도취 상태인 러너스 하이는 운동을 덜 힘들게 만든다. 나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러너스 하이는 평소보다도 먼 거리를 달릴 때 더 잘 나타난다. 고된 운동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 싶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완화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태에 이르면 최소한 노력으로 더 멀리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엄청나게 근사한 경험이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러너스 하이가 중독에서 뇌를 구출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공개한다. 엔돌핀의 작용. 엔돌핀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러너스 하이는 엔돌핀의 작용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것이다. 우리 뇌는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불쾌함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고픔과 피로를 견디고 사냥감을 쫓아 생존할 수 있던 과거의 유물이다. 거대의 환경에 맞게 설정된 뇌의 시스템은 격한 운동으로 체력이 고갈되었을 때 모르핀보다도 강력한 진통제인 엔돌핀을 분산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엔돌핀의 양을 극대화하려면 자신을 힘껏 밀어붙여 운동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실험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4가지 강도에서 30분간 자전거를 타게 한 후에 운동 중에 혈류로 분비되는 엔돌핀을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자. 다음은 연구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1. 젖산역치 이하로 운동할 경우에 통증이 생기지 않고 엔돌핀 수치도 변하지 않는다. 젖산역치를 살릴 정도 즉 일정에서 나왔던 딱 맞는 강도로 운동하면 약간의 통증이 생기면서 엔돌핀 수치가 높아진다. 격하게 운동해서 젖산역치를 훌쩍 넘기면 통증은 더 많이 발생하고 엔돌핀 수치도 더 높아진다. 엔돌핀은 운동을 한 지 5분 만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처음보다 5배 높은 수치에 도달하면 20분 넘게 그 수준을 유지한다. 엔돌핀을 생성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이다. 한계를 느낄 정도로 힘들게 운동하면 통증만 발생할 뿐 엔돌핀 수치는 높아지지 않는다. 이미 우리 몸이 천년 진통제인 엔돌핀 전부 사용해버린 뒤이기 때문이다. 역시를 조금만 넘기자.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운동으로 엔돌핀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서는 한계가 느끼지 않은 선에서 힘들며 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젖산역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통증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연구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다. 연구진이 혈액을 순환하는 엔돌핀만을 측정했다는 사실이다. 호르몬은 뇌 분비샘에서 분비되어서 표적기관으로 이동해서 작용하는 시기므로 아무리 뇌에서 분비 신호를 준다고 해도 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엔돌핀의 경우에 분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혈류를 통해서 혈치 장벽을 통과할 수도 없다. 때문에 엔돌핀이 아픈 다리와 물집이 생긴 발을 진정시키는 진통제 역할은 할지라도 뇌에 도달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도치감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오랫동안 간과한 탓에 엔돌핀이 르너스아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인지에 관한 연구는 한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렇다. 2008년에 양자 방출 단층 촬영설을 사용한 획기적인 연구로 운동하는 동안의 뇌 분비샘이 아닌 뇌의 다른 부위에서도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진은 달리기 경험이 많은 사람을 2시간 동안 달리게 한 후에 뇌를 스캔해서 강도 높은 달리기는 뇌 속의 엔돌핀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 많은 양의 엔돌핀이 뇌 신경망의 감정중추 주위에 모여 있었다. 연구진은 감정중추 주변에 엔돌핀이 많이 사람일수록 달리면서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드디어 엔돌핀과 러너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프 마라톤 선수들은 뛰고 난 후에도 큰 행복감을 느낀다. 이유는 뭘까? 몇몇 이들이 성취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러너 사이의 두 번째 비밀을 알아야 한다.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작용은 여기서 말한 두 번째 물질의 작용 덕분에 달리고 난 뒤에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운동은 중독성이 거의 없지만 르너사이는 약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르너사이가 주는 쾌락은 대마초 한 모금의 달콤한 행복감과 비슷하다. 대마초?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겠지만 사실이다. 운동에 뇌에 미치는 영향은 대마초와 매우 비슷하다. 대마초에서 저절되는 카나비노이드 성분은 우리 몸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이런 내재성 카나비노이드 즉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엔도카나비노이드를 생성하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할까? 최근 연구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세대로 생성하는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엔돌핀을 극대화하려면 젖산역치를 넘겨 높은 강도로 운동해야 했지만
엔도카나비노이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엔도카나비노이드의 또 다른 장점은 분자의 크기가 혈내 장벽을 통과할 만큼 작다는 것이다.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뇌에 들어가서 복축 피계 영역에 도달한다. 이것에 입장한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복축 피계 영역이 측자핵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자극하고 도파민을 받은 측자핵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아주 매력적인 발견을 했다. 바로 쾌락 과열점이다. 뇌의 쾌락 정초인 복축 피계 영역에서 발견되는 쾌락 과열점은 엔도카나비노이드와 엔돌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며 두 자극을 동시에 받을 경우에 엄청난 쾌감을 선사한다. 이것이 바로 르너스 하이다. 몇몇 이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엔도르핀과 엔도카나비노이드가 극대화되는 운동 강도가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둘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죠? 좋다 말하네요. 다행히 저 방식에 따라서 두 물질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 베이킹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빵을 만들 때 재료만큼 중요한 것이 재료를 혼합하는 방법이다. 르너스 하이를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다. 엔돌핀은 격하게 운동할 때 높아지지만 낮은 강도로 운동하면서 이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오래 달리는 것이다. 숙련된 운동선수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연구진은 선수들에게 가벼운 강도로 운동하되 지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처음 50분 동안에는 엔돌핀 수치가 그대로였지만 운동을 시작한 지 90분이 넘어가자 수치는 빠르게 상승해서 최고치에 도달했다. 아마 운동에 두려움을 지닌 사람이라면 르너스 하이는 자신이 경험하기 어려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방법이 나왔다. 가벼운 강도로 오랫동안 달린다면 엔돌핀과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동시에 극대화해 누구나 르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가 있다. 운동이 주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법은 그래도 여전히 고통이 들어온가? 걱정하지 말라. 고통 없이 엔도르핀 수치를 높이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라. 여러 명이 같이 운동하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통증인 통증 내성이 높아진다. 이런 대학 조정팀을 관찰하면서 밝혀진 사실로 혼자 노를 저을 때보다도 함께 저을 때 고통을 견디고 더 멀리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함께 운동하는 것의 이러한 효과는 어떤 운동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보다 동시에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크스핏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공동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면 통증 내성이 높아지고 내가 한껏 엔도르핀을 분비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더 즐겁다. 둘째, 음악을 들으라. 모든 종류의 운동은 강도와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잠재적인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음악으로 조금만 자극해 주면 된다. 엔돌핀과 도파민은 즐거운 일을 기대할 때마다 분비된다. 심지어 도파민은 음악만 들어도 분비된다. 이제 운동이라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음악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누가 알겠는가? 정착점이 크로스핏 체육관일 수도 있다. 어디든 크게 중요치 않으니 우리는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몸을 움직여야 내가 회복이 된다. 몸을 움직여라. 이 말이요. 자, 여기까지.